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과 운곡 람사르 습지, 그리고 판소리 박물관 등 세계적인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곳 고창. 그 가치를 이어받아 세계 속에서 큰 꿈을 펼칠 인재들이 모여있는 학교 고창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창북고등학교에서는 세계 무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특히 중국어 진로 중점 학교로서 중국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교류도 하고 있답니다. 교류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우리 학교에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역사로 만나는 국제교류 강의를 해주시러 오신대요. 그럼 저랑 같이 공부하러 가실까요? 자, 그 역사에서 만나는 국난 극복과 독립정신. 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1시간 반 동안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사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역사는 뭐 옛날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조선,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고. 자, 국난 극복이라는, 국난이라면 뭘 얘기할까요? 이게 아주 고창북고교 학생 여러분들 아주 반응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액티브하네.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래서 국난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어려움이다. 국가의 난리 또는 국가의 애로사항 또는 국가의 그 어려움 뭐 이런 건데 결국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우리는 뭐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뭐 병자호란, 그리고 근세에 들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6.25 한국전쟁까지 뭐 이 한반도 위에서 이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에 제가 우리나라 최근세 1000년의 역사를 제가 한번 훑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1시간 반만 집중하시면은 1000년의 역사를 뭐 속속들이는 아니지만은 되게 우리 지난 1000년의 역사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매우 좋은 특강이니까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 말은 5000년 역사라 그래요. 그죠? 왜 5000년 역사죠? 우리가 사실은 그 역사서라는 게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고려시대의 그 삼국사기 또는 삼국유사가 처음으로 우리 역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죠? 그게 그 13세기, 뭐 1200 몇 년? 1145년이네요. 삼국사기가 1145년. 삼국유사가 1281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손으로 쓴 이 기록이 없단 얘기예요.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400년 빨랐어요. 일본의 그 고사기 또는 뭐 일본서기 이런 것들은 그 8세기에 이미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기록은 12세기에 들어와서 최초로 쓰여졌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5000년 역사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물론 이제 고조선이다, 삼국시대다 쭉 이렇게 이어져 오지만은 우리는 약간 뭐예요? 과장하는 뭐 그런 게 있죠. 그냥 한 3000년 되면 그냥 5000년이라 그래요. 과장하는 그런 글쎄요. 뭐 나쁘다면 나쁘고, 뭐 나쁘다기보다는 정확하지 않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중에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진,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기간이라는 건 한 1000년 정도예요. 물론 뭐 고전에 이제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만 한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가 본다면 이제 1000년의 역사인데 이 1000년의 역사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외세의 지배를 받은 게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제 36년은 뭐 다 아시죠? 예, 근데 그 36년이라는 건 또 그 과장이 된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작은 것을 크게 늘리는 것도 과장이지만, 예, 큰 것을 작게 축소하는 것도 과장의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일본이 1905년에 그 을사 조약이라는 걸 맺죠. 예,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일제 36년이라 그러면 정식으로 한일 합방 조약이 맺어진 1910년부터 카운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6년이라는 시간이 나왔는데 사실은 1905년 정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 좀 더 이 외연을 넓혀보면 사실은 뭐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 명성황후를 그 시해를 한 사건이잖아요. 아니, 남의 나라 군대가 그 자기 나라의 궁궐에 들어와서 그 뭐 국모라고 하죠. 하여간 그 여왕을 시해를 할 정도라면 이건 우리는 이미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40년, 50년 일본 일제시대가 있었다.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 중국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중국어도 좀 그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예, 그 뭐 좋습니다. 그 어학이나 이런 건 우리가 결국은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학이 중요하죠. 하나의 도구가 되니까. 영어도 좋고, 예? 뭐 독일어다, 불어다, 이런 유럽어도 좋고, 예, 일본어다, 중국어다, 이런 아시아어도 좋고. 하여간 여러분들 그 적성에 맞고 한 것을 그 외국어 한두 개는 꼭 필수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국하고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는 일제 36년만 얘기를 하지 중국의 지배를 우리가 650년을 받았어요. 예? 최근 세사 1000년 중에 우리가 700년을 외세의 지배에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 50년은 일본의 지배고 650년 중국의 지배다.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이 고려라는 나라는 상당히 독자적인 그 나라였어요. 조선하고 달리. 조선은 그 태생부터가 중국에 종속된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그 국호, 나라 이름 자체를 명나라에 보내서 이거 써도 좋겠습니까? 해서 허락을 받고 우리가 쓴 겁니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예. 그런데 이제 고려라는 나라는 상당히 독자적이고 이 자주적인 자신들만의 연호도 쓰고, 예. 중국하고의 관계가 조선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그러던 나라가 중국 대륙, 대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2세기가 되면은, 예, 몽골이라는 나라가 그 칭기스칸이라는 그 지도자 아래서 힘을 뭉쳐서 이 대륙에서 그 몽골 제국이라는 아주 새로운 그 강대국이 생기죠. 그래서 이 몽골 군인들이 뭐 유럽까지 원정을 하고 아주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까지 이제 쳐들어오죠. 고려까지 쳐들어오는데 당시 이제 고려는 무신 정권이었어요. 그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문약한 나라예요. 문약한. 그러니까 글을 읽는 선비들이 무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그러한 선비, 문인들의 정권이라면 고려라는 나라는 이 무인 정권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 원나라, 몽골이죠. 몽골 제국에 맞서서 강화도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몇십 년을 버텨요. 에? 몇십 년 버틴다고. 그럴 정도로 이 고려는 상당한 그 독자적인 그런 국력과 어떤 독립정신을 가진 그러한 그 왕조 국가였다.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원나라하고 타협을 하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배라는 게 우리가 뭐 일제시대 생각하는 그런 지배하고는 약간 다르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정동행성이라는 관청까지 설치해가지고 고려의 왕은 그 정동행성이라는 원나라가 이 고려에 설치한 이 원나라의 그 어떤 행정기구의 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왕이라는 게 그냥 이 독자적인 어떤 왕국의 왕이 아니고 원나라의 하나의 그 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한 그런 식으로 격화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공물도 바쳐야 되고 그런 그 관계를 고려시대에 이미 120년을 지속을 하다가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되면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죠. 새로 건국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명나라에 대한. 매년 북경에 그 사신도 보내고 또 명나라에서 사신을 조선에 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온갖 그 식량이다 무슨 뭐 그 당시 우리가 특산물인 인삼이다 이런 것들도 다 바쳐야 되고 처녀들도 잡아갔어요. 몇백 명씩 매년 그걸 바쳐야 돼. 환관들도 뭐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종속 관계가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이 되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명나라가 이제 서서히 이제 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 만주에서 발흥한 이 청나라가 원래는 여진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진족. 세종대왕 때는 여진족을 막 정벌을 하고 우리가 그 여진족을 그 상당히 그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여진족의 그 누르하치라는 그 새로운 족장이 나타나면서 이 여진족을 통일하고 국력을 그 상당히 배양을 해서 나라 이름도 후금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게 병자호란 이전에 정묘호란이라고 그러죠. 1127년인가? 그때 쳐들어왔다가 우리가 형님으로 이제는 모시겠습니다. 형제의를 맺죠. 형제관계. 그래서 이제 다시 물러갔다가 조선에서 인조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이 축출이 되고 인조라는 새로운 임금이 들어서면서 명나라만 쳐다보고 이 청나라를 이제 배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금이란 나라가 이제 청나라가 되는데 청나라에서 이거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청나라의 첫째 임금이 태종인데 이 태종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이 조선으로 쳐들어와요. 그게 이제 병자호란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한 달 반 정도 항전을 하다가 결국 나와서 항복을 하죠. 여러분들 그 영화로 된 것도 있는데, 그죠? 남한산성,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뭐 거기서 이제 그 주하파와 척하파가 뭐 서로 막 이렇게 임금과 뭐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래서 삼전도라는 게 지금은 아마 그 잠실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나와서 삼배국어두가 뭐예요? 3번 절을 하고 9번 이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거예요. 청태종은 저기 높은 그 단상에 올라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딱 내려다보고 조선 임금은 그 앞에 꿇어 앉아서 3번 절을 하고 이마를 9번 땅에 부딪혀서 군신관계를 맹세하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관계로 안 되고 형님의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치욕을 겪고서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청일전쟁 있죠. 1894년에 청일전쟁이 나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것을 맺는데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가 뭐냐 하면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청나라의 종속국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1895년에 이제 94년에 전쟁이 나고 1년 뒤에 시모노세키 조약, 강화 조약이 맺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청나라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청나라의 종속국이었던 거예요. 예. 매년 공물을 바치고, 예. 국제적으로 전혀 우리가 독립적으로 그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종속적인 관계에 들어갈 때, 그 가장 손해를 보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 것 같아요? 뭐 손해본다 하는 것보다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직업. 여기 아주 정말 슈퍼. 예, 아주 똑똑합니다. 예, 외교관. 제가 외교관을 했지만, 제가 36년간 외교관을 했지만, 외국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활동한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였다면 외교관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교는 청나라 관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청나라 관리가 다 바깥 외국과 교섭을 하고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19세기 말에 이제 무슨 신미양요다, 병인양요다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외국의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호 조약 같은 걸 많이 맺게 되는데,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이제 일본하고 맺은 거고, 1876년, 1882년에 이제 미국하고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유럽 제국들과도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근데 그 조약을 맺을 때 보면은 꼭 청나라 관리가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를 대신해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국사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는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좀 일종의 그것도 과장이에요. 뭐 좀 나쁘게 뭐 국뽕이랄까.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의 팩트를 알아야 된다는 전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든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든 사실을 알고 우리가 팩트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청나라와의 종속 관계에서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저는 외교관을 못할 뻔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을 맞죠. 예. 근데 그 해방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서 독립군들이 막 잘 싸워서 우리가 해방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 확실합니까? 결국에는 미국 여러분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정확하게 역사를 파악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국사를 배우고 했지만 그때 우리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그러면서 독립투사들의 활동, 광복군의 이런 것에 상당히 치중해서 많이 배우고 했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많은 애를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을 하고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된 것은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어떤 그런 결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지만은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총독부, 총독부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중앙청으로 됐죠. 이제 제가 81년도 외교부를 들어갔는데 82년도 한 1년 정도를 그 중앙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는 중앙청에 이제 외교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총무처 그렇게 딱 3개 부처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82년도에 그 정부종합총사라는 것을 서로 지어서 이제 이사를 갔죠. 근데 그 중앙청이 예전에 총독부였어요. 근데 그 총독부에 일장기가 언제까지 꽂혀 있었냐면 9월 12일인가까지 일장기 그대로 펄럭거렸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더라면 8월 15일 해방되면서
당장 가서 그 중앙청에 있는 국기를 끌어내렸어야 되죠. 일장기를. 그렇죠? 근데 그럴 힘이 없었어요. 일본 군인들이 항복은 했지만은 무기를 아직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말만 해방이지. 예. 그러니까 그 일장기를 끌어내린 것은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미군정을 시작을 하면서 일장기를 비로소 끌어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독립정부를 세우죠. 독립정부를 세워서 지금까지 한 70년, 80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지금 참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천년의 역사 중에서 650년 중국의 지배를 받고 50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이제 정말 우리가 참 독립국가로서 번영을 하고 이렇게 어떤 나라답게 잘 살게 된 게 이제 얼마 안 돼. 이제 70년, 8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거 좋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든가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고, 좋습니다만 우리의 이런 정치사를 볼 때 우리가 이런 글쎄요 역사에 참 질곡을 헤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이런 가치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 여러분들 그것을 좀 인식을 하면서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징비록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 징비록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이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제 이 영의정으로서 재직을 했던 유성룡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입니다. 쓴 책인데 이게 지금 여러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어요. 번역본이라기보다는 이제 옛날 이 조선시대 때 책이라는 건 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못 읽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잘 읽기 쉽게 이 번역이 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징비록이라는 책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징비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난 날을 징계를 한다. 징계라는 게 뭡니까? 벌을 준다는 얘기예요. 벌을 준다는 얘기예요. 징계를. 지난 날을 벌을 줘서 앞으로의 근심거리를 삼가하게 한다. 근심거리를 없앤다. 그러니까 지난 날,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날을 반성을 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러이러한 게 잘못했고 이런 게 우리가 약점이었으니까 이런 거를 고쳐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걱정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특강 주제가 국난 극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난이라는 게 결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이다. 그러니까 제가 임진왜란부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6.25 한국전쟁, 이렇게 5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임진년에 일어난 난이다. 왜라는 게 일본이잖아요. 왜 일본을 낮춰서 부르는 게 이제 왜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이 일으킨 난이다. 왜인들이 일으킨 난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난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요. 이거는 엄청난 국제전쟁이었어요. 7년을 끈 명나라와 조선과 일본이라는 동북아의 세 개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한 어마어마한 그런 국제적인 전쟁인데, 이걸 하나의 난이다, 왜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과장이에요. 축소 과장.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걸 7년 전쟁이래요. 7년 전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임진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전쟁 때 이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일본 사람인데, 이 전쟁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나서
이 일본 군인들이 처음에는 한 3만인가 4만이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그 외장의 지휘하에 이제 부산포에 상륙하고 동네 전투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충주 탕금대 전투를 거쳐서 한양 지금 서울까지 오는데 20일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말 타고 걷고 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걸어오라 그래도 20일 안에 걸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니까 거의 저항이 없었다는 얘기. 예? 동래성에서 전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격파당한 뒤에 전투가 충주예요.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이제 저항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패배하니까 바로 서울까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20일밖에 안 걸렸어요. 창피하다는 얘기예요. 창피하다. 예? 우리가 질 때 지더라도 좀 싸워본 다음에 예? 최소한 몇 달은 걸리게 했어야지 그거를 그냥 걸어오게 만들었다는 건 그건 뭐냐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일본, 그 당시 일본은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국력이라는 게. 예. 그 국력이라는 게 특히 이제 국방력.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국시대라 그래서 그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하던 나라였어요. 100년 동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오면서 그러니까 전쟁 연습이 아니고 실전을 100년을 해오던 나라니까 이게 얼마나 전쟁을 잘하겠어요. 거기다 그 일본은 그 조총, 포르투갈 상인이 16세기 중반에 이제 조총을 가져다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전에 보스가 그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인데 오다 노부나가에게 그 조총을 갖다 바칩니다. 자, 이런 게 서양에서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그거를 한눈에 알아봐요. 이 물건이야말로 내가 일본을 통일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겠구나. 에? 한눈에 알아봐. 그래서 그 조총을 그 후 50년 동안 임진왜란이 이제 그 후로부터 50년이 지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 50년 동안 이 조총을 정말 계속 분해도 해보고 해서 연구 개발해서 계속 이 조총을 이 성능을 개선을 시켜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 일본의 조총의 이 수준이라는 게 조총의 원조인 유럽 조총보다 더 성능이 좋고 숫자도 더 많았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조선도 조총을 그 전에 접하긴 했어요. 누가 갖다 줬냐면은 대마도의 대마도 도주인 소는 그 성이죠. 소씨란 성인데 그 사람이 이 조선과 이제 그 대마도를 통해서 교역을 했죠. 조총 두 자루를 저 선조한테 갖다 줍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했더니 선조는 그걸 그냥 물려버렸어요. 어디 창고에다 갖다 넣어놔라.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훌륭한 이 새로운 무기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왜군은 이 조총을 앞세우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충주 탕금대라는 데서 이제 그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신립장군이라는 사람도 자, 이거 외군의 진경로입니다. 그죠? 외군의 진경로. 자, 그리고 이 외장이 이게 두 사람이죠.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하고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 천주교 신자죠. 천주교 신자인데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이 최후의 그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의 그 가장 유명한 전투가 그 세키가하라 전투인데 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의 세력과 그다음에 그 막부를 통일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력이 이제 최후의 결전을 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벌이는데 그때 이 히데요시 쪽이 패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을 통일을 해서 그
그때부터 한 300년간 이제 막부체제, 명치유신 되기까지 이제 막부체제를 이어오는데, 여하튼 간에 이 고니시유키나카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 쪽에 서서 나중에 참수를 당해요. 전쟁에 패해서. 네.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는 그 불교 신자. 두 사람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전공을 세우려고 서로 이제 그 다툼을 벌이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니시유키나카가 한양에 입성을 할 때 동대문으로 들어오고 가토 기요마사가 남대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양 도성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큰 대문이 하나씩 있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씩. 그래서 8개가 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죠? 물론 뭐 복원이 된 것도 있지만은 일제시대 때 이제 다 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 성벽도 허물고 그 다음에 이런 대문들도 많이 없어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딱 2개, 동대문과 남대문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그것은 일본, 바로 그 외장들이 무혈 입성한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동대문과 남대문을 살려두자. 없애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탕금대 전투 말씀드렸는데, 이 신립장군, 이순신 장군, 이 신립장군이라는 사람도 아주 용맹무쌍한 사람이에요. 이 북진개척, 이북에서 그 여진족과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운 그런 아주 그 무장인데, 탕금대에서 왜군에게 여지없이 격팔당했다. 그 이유를 이제 저도 역사책에서 이렇게 보는데, 우선은 이 탕금대라는 곳이 평지였다 그래요. 평지. 그래서 바로 그 전에 이제 그 문경세제라는 게 있는데, 문경세제, 여러분. 문경세제는 굉장히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게 이 험난한 지형이에요. 그 문경세제를 통해서 왜군이 이 진격을 해 올라왔는데,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일본군하고 전투를 했더라면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신립장군이 왜 거기를 택하지 않고 그럼 충주 탕금대에서 진을 쳤느냐?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요. 옛날에 이 조선시대의 그 군사체계라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서 이 군대를 막 엄청나게 키우고 상비군이 충분히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상비군은 얼마 없어요. 상비군은 얼마 없고 다 그냥 농사 짓고 이러던 사람들을 전쟁이 나니까 모집을 해서 급조를 한 거예요. 군대를. 그래서 이 신립장군이 8,000명을 모았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1,000여 명만 상비군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어제까지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던 장정들을 불러다가 이거를 진을 치니까 신립장군 생각에는 문경세제 같은 데다가 해놓으면 이게 오합지졸이다 보니까 쉽게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게? 왜냐하면 평야지대라는 거는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가, 통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탕금대를 택했다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립장군의 주력 부대는 기마부대예요. 기마부대. 기마부대이기 때문에 이 산지, 험한 지형에서는 제대로 전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탕금대를 택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일본군의 이 조총 3단 연사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전에 이 식민지 전쟁할 때 그 영국군들 싸우는 거 보면은 이게 딱 3열로 딱 쓰죠. 예? 그래서 제일 앞에 1열은 앉아서 쏘고, 그 뒷열은 또 조금 서서 쏘고, 또 뒷열에 있고, 그래서 앞열에서 총을 다 쏘면 뒤로 물러나서 또 해서 총을 장전하고, 그 장전하는 동안에 2열이 앞으로 나가서 총을 쏘고, 그러니까 총은 계속 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바로 그런 3단 연사수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립장군이 이제 거기서 대표를 합니다. 대표를 하고 이제 신립장군 전사를 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과 일본이라는 그 당시 나라의 시스템은 전쟁을 하면 이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100년 동안 실전을 하던 나라예요. 근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무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쟁이 이제 자기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 무사들을 그냥 두면은 국내 정세가 불안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국내 불안을 잠재우고 외부로 어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좀 안타까운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조정에서는 그 사신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황윤길과 김성인. 이 두 사람의 사신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1년 정도 갔다 와서 이 선조가 이제 두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황윤길이가 얘기하기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눈이 아주 날카롭고 눈매가 날카롭고 꼭 틀림없이 이 큰일을 치를 사람이다, 벌일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근데 그 부사였던 김성일은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은 신은 그러한 징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김성일의 말을 믿어버려요. 그렇지. 어떻게 일본이 감히 조선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어? 이렇게 그냥 일종의 자유를 해버려. 그냥 그렇게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정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편하게 그냥 그렇게 편한 쪽에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 개인사나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세요.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그 판단을 해야지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판단해 버리면은 틀림없이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조가 한양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평양으로 갔다가 평양성에서도 다시 도망을 가서 의주까지 가죠. 의주까지 가고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옛날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면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전란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도 장정들이 다 농사 지을 사람들이 징집이 돼서 군대로 나가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 농사를 못 지면 요즘처럼 무슨 비축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 죽은 사람, 굶어서 죽는 사람,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휴전 3년 했다가 다시 일어난 전쟁을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7년 동안을 그 백성들이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평가하기를 조선시대 중에 임진왜란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20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튼 간에 이제 이 전쟁의 경과를 보면은 왜군이 20일 만에 이제 한양을 점령하고 나서 계속 북상을 해야 되는데 한양에서 한 달을 머물러요. 한 달을. 그건 여러분 비슷한 스토리가 6.25 전쟁 때 북한 애들이 남침을 하고 나서 서울을 점령을 했는데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러요. 계속 남침을 내려와서 진격을 해야 되는데 3일을 서울에서 머물러요. 근데 그거하고 좀 유사한 사례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임진왜란 때 그러면 일본 왜군이 왜 한양에 한 달이나 머물렀냐?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이 성주가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없다 그래요. 전쟁이 지면 그냥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전설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성을 버리고
조선의 왕은 성을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평양성 같은 데서는 심지어는 그 도망가려는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우리는 평양성을 끝까지 사수할 테니까 그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도로 잡아왔는데 정작 나중에 먼저 도망간 건 또 왕이 또 먼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도망가려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그 왕이 도망가는 걸 좋은 말로 몽진이라고 그러죠. 몽진한다 그래요. 선조가 몽진할 때 그 백성들이 막 그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가느냐. 우리만 그러면 왜군의 어육이 되란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비탄에 젖은 그런 그 간청을 하고 뭐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총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이 세계화라는 거, 국제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는 이 세계화, 국제화를 주제로 해서 이제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국제화라는 게 뭡니까? 세계화라는 게. 다른 나라나 이 어떤 국제적인 그런 사정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뭐 행동도 그렇고 모든 거를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세계 일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그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조총이라는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국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아까 그 우리 역사에서 이제 그 과장을 한다. 일종의 뭐 국뽕이라는 말도 쓰죠. 국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국뽕이라는 말도 하는데 사실은 그 국뽕의 세계 챔피언은 어디에 우리가 아니에요. 어우 잘하시네. 제가 뭐 질문할 필요가 없네. 중국 사람들이 좀 국뽕이 좀 세죠. 예, 우리도 좀 뭐 좀 그런 경향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만 중국처럼 그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국뽕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세계하고 연관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발명한 게 뭐가 있나요? 예? 글자. 뭐지? 한글. 예? 아, 미안합니다. 제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한글, 예. 아, 물론 뭐, 한글은 이제 우리가 독창적인 그런 것이고, 뭐 그런 것보다도 하여간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자동차, 예? 반도체, 그래,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하다못해 자전거. 그거 우리가 다 만든 겁니까? 아니죠. 저는 사실은 제일 고마운 물건이 양변기예요. 에? 정말 고마운 물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의 대부분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이 세계화의 조류에 같이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그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돈 주고 사온 거죠. 돈 주고 사오고 다 했지만은 우리가 세계화라는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이 없었다면,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물건 구경도 못 할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몇백 년 전 같으면은 그런 물건을 뭐 어디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화라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우리가 누리는 그런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또는 어떤 세계 문명의 어떤 그런 발전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이제 계속이 되는데 이제 이총이라는 게 이제 일본 교토라는 데 가면은 이 귀무덤, 이총이라는 게 귀자입니다. 그리고 총은 이제 무덤 총자인데 귀무덤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왜군이 조선 사람들 귀하고
귀만 자르는 게 아니라 코를 잘라. 귀하고 코를 잘라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교토로 보내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죠. 그저 도요토미가 앉아가지고 아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전공을 많이 세웠구나. 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옛날에 사실 비일비재했어 그런 일이. 근데 사실은 이 귀하고 코를 자르는 것보다 목을 잘랐죠. 잘라진 목을 수급이라고 해요. 수급. 한자어로. 그 수급을 가지고 숫자를 세어보고 아 우리가 이만큼 전공을 혁혁한 성과를 올렸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건데 옛날 전쟁이 다 그랬어요.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옛날 전쟁이 더 잔인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보낸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모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하여간 기록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역사 유산을 이렇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래서 이게 교토에 가면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거 이제 병자호란으로 넘어가는데 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우리 아까 신립장군 옆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정말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하는데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임진왜란 때 이 전라도 지방은 이 이순신 장군이 주로 이제 해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쪽에 그 진영을 두고 주둔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일본군이 쳐들어오면서 백성들이 다 피난을 가고 막 도망을 가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안전하단 말이야.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세금을 걷고 해서 아주 이 안정적인 그러한 평상시의 어떤 그런 행정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조도 임금도 아주 그것을 상당히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하면서도 상당히 두려웠죠. 이순신 장군이 저렇게 해서 자꾸 권한이 세지면은 자기를 넘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에 2년 전쟁이 이제 잦아들면서 휴전을 하죠. 중간에. 휴전해서 한 3년 동안 쉬어요. 그때 이제 휴전을 하면서 이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선조가 잘 됐다. 나도 안 그래도 좀 이순신 장군이 너무 이순신 장군의 권력이 커지고 있어서 두려웠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처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다들, 이순신 장군의 전공이 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겨우 살아서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백의종군이라는 게 뭐예요? 네? 계급장 다 뛰는 거예요. 그냥 평민, 그냥 아주 제일 낮은 병사로서 그냥 전투에 참가하는 거예요. 이게 백의종군이에요. 백이라는 게 흰 옷이잖아요. 그냥 백성이란 얘기죠. 이순신 장군의 그 전에 직함은 삼도 수군 통제사예요.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 하면은 해군 참모총장. 그 위에 이제 도원수가 있는 도원수가 이제 그 당시 권율이었죠. 권율. 도원수는 그러니까 지금 계급으로 보면 합참의장 정도 돼요. 합참의장.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병조판사가 국방부 장관이고, 그러니까 병조판사 밑에 이제 도원수가 있고 도원수 밑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당시 이순신 장군이 조선 전체 병력의 반 이상을 이순신 장군이 직접 통솔하는 그런 형세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백의종군을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후임으로 누가 갔어요? 원균이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로 갔는데 그 원균이 자꾸 전쟁에 나가는 족족 지는 거예요. 패전을 하고 그래서 원균이가 나중에는 권율 도원수 앞에 끌려가서 곤장까지 맞아요. 아주 좀 지금으로 보면 좀 무섭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원균은 왜군과의 전투에서 결국 전사하고, 그러고 나서 정유재란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서 선조가 보기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전쟁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지 이 전세를 다시 역전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보고 이제 백의종군 그만하고 이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할 테니까 잘 싸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을 그 삼도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할 때 내린 교서가 있어요. 그 교서를 제가 여러분께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할 말이, 이 선조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려, 무슨 할 말이 있으려. 그대의 직함을 갈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군토록 하였던 것은 역시 이 사람의 모색이 어질지 못함에서 생긴 일이었거니와 그리하여 오늘 이같이 패전의 욕됨을 만나게 된 것이라. 무슨 할 말이 있으려. 이에 그대를 평복 입은 속에서 뛰어 올려 도로 옛날같이 전라 좌수사 겸 충청 전라 경상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니 그대는 도임하는 날 먼저 부하들을 불러 어루만지고 흩어져 도망간 자들을 찾아다가 단결시켜 수군의 진영을 만들고 나아가 요해지를 지켜줄지어다. 이렇게 아주 비는 거죠. 이순신 장군한테 제발 좀 돌아와서 이 삼도수군 통제사의 직책을 다시 맡아서 왜군을 좀 무찔러 달라. 이렇게 아주 신하에게 애걸복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에? 지금 신에게는 아직 그래 12척의 전선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방책이 있사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겨우 12척이 아니라 아직 12척이 있다. 12척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직이 돼서 나가 싸운 전투가 명량해전이에요. 그게 이제 진도 웃돌목에서 그때 명량해전에 나간 이 조선 수군의 배는 13척이에요. 한 척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첩을 하고 나중에 그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대첩이 노량해전이죠. 거기서 이제 뭐 왜군의 총을 맞아서 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유명한 말도 남기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중에 2대 대첩이 복직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한 그러한 대첩입니다. 이 징비록이라는 것은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그 영의정이라면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를 하던 이 유성룡이라는 분이 이 임진왜란을 좀 기록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나, 어떤 준비가 부족했나, 뭐 이런 걸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당시 명나라 군대와 조선의 관계, 이게 어느 정도 종속 관계였는지가 나오는데 그 명나라 장수가 이여송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여송.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보니까 이 조선군이 명나라의 어떤 그런 그 작전 시책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안 하는 거야. 그걸 누가 밑에서 그 명나라 군인 중에서 누가 그걸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 이여송 장군한테. 이거 보니까 조선군이 이 협조를 안 하는데 그 영의정이었던 그 유성룡 영의정이 중간에서 자꾸 해방을 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여송이가 그 유성룡 영의정을 잡아오라 그래요. 잡아와서 곤장을 40대를 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유성룡이 잡혀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이여송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모함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성룡이 보고 그냥 멋쩍으니까 뭐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이제 다시 돌아가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당시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라는 게 이게 참 웃기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여송이는 지금으로 보면 어떤 정도일까요? 주한미군 사령관?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주한미군 사령관에 지금 우리 국무총리 불러다 곤장을 친다는 게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옛날 그랬다.
그 중국에서 사실은 그 조선의 왕에게 천자의 권한을 델리게이트 한 거예요. 위임을 한 거예요. 그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천자가 선조 임금은 이거는 안 되겠어. 백성들이 자꾸 불만이 많고 왜군들한테 전쟁도 자꾸 지고 그래서 안 되겠어. 당신 그만두시오. 하면 그만둬야 돼요. 실제로 선조가 그만둘라 그랬어요. 예. 명나라에서 자꾸 이 명나라 이 조정에서 선조라는 사람은 무능하고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만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성룡을 불러다가 내가 내일 그만둔다는 교서를 발표하고 양의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전날 유성룡하고 막 술을 먹고 서로 회포를 풀고 뭐 이런 그 스토리도 이 징비록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명나라와 중국과 그 조선의 관계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총태종이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진족을 통일하고 이 여진족이 후금이 되고 후금이 이제 청나라. 그래서 그 청나라의 이제 첫 그 왕이죠. 황제. 예, 청나라가 되면서 이제 황제가. 이 총태종이 이제 친히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압록강을 건넌 지 5일 만에 한양 부근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원래는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그랬다가 이미 그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야. 청나라 군대의 선발대가 이미 이 도로를 그 길목을 차지하고 강화도로 피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간 게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에서 한 달 반 정도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05도라는 치욕스러운 그러한 예를 행하면서 청나라의 그 어떤 속국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예요. 명나라 대신 청나라. 근데 그 309고도라는 게 여러분들 구고도라는 게 이제 이 말을 땅에 부딪히는 건데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대면 안 됩니다. 땅 쳐서 이 말을 피가 나야 돼요. 그걸 9번을 해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할 때 시진핑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 옛날부터 우리 속국이었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 듣기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립국가로서 정말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그 이름 하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번영을 하고 7, 8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국사를 배울 때 너무 이제 우리의 좋은 점, 긍정적인 점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은 어떤 국제 무대에서 700년이란 종속 관계를 유지를 했다는 거를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거는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극화한 거죠, 그죠? 사극이나 이런 데서 저걸 재현을 한 것이 이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저런 식의 305도를 했다는 거예요. 305도만 아니에요. 조선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잡아갔잖아요. 왕자 두 사람도 잡아가고, 귀족의 귀족 집안의 딸들 다 잡아가고, 그리고 매년 처녀들을 수백 명씩 곡물로 바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지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인식을 하고, 역사가 우리가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오히려 이게 이제 최명길하고 주합파가 최명길이고 척합파가 김상헌이죠. 남한산성
보면 두 사람이 막 설전을 벌이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거는 사실은 뭐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적합하라는 것도 사실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싸우자는데 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니까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평화는 그냥 구호만 외친다가 우리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좋아요. 평화 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하는 자만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거는 국제관계의 아주 냉혹한 철칙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국력을 키워야지. 그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고려시대 때 이제 그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조정이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해서 하는데 30년 이상을 버텨요, 저기서. 이 서해안의 이 조운을 활용을 해서 세금도 걷고 뭐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귀족들은 또 옛날에 그런 어떤 호사스러운 생활을 계속을 하고 뭐 그런 아주 좀 우스운 그런 형세가 한 30년 이상 계속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 강화도하고 지금 김포하고 이렇게 굉장히 쭉 이제 이어지면서 맞닿아 있잖아. 그죠? 무슨 강처럼. 저기 바다인데. 근데 저거는 사실은 지금 지도예요. 지금 옛날 지도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거는 지금 그동안에 뭐 감척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이게 가깝게 붙여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저렇게 붙어 있질 않았다. 일부분은 붙어 있었지만은 다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더 좋았어요, 사실. 청일전쟁이 이제 1894년이잖아요. 300년을 건너뛰어요. 그래서 일본 왜군이 임진왜란 때 한양을 도성을 점령했다가 그 한양 도성에서 철수한 것이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달에 일어났어요. 음력 4월 달. 양력으로 하면 5월 25일 날 부산포에 상륙을 하는데 20일 만에 한양 도성을 점령하고 1년을 거기서 버텨요. 그리고서 한양 도성에서 철수한 것이 1593년 봄이에요. 봄에 이제 한양을 도성에 철수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일본 군대가 한양을 다시 점령하게 된 것이 300년 만에 다시 점령해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1894년 후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이미 일본 군대가 한국으로 들어오죠. 자, 근데 여러분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여기 전북지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네? 동학농민운동. 네, 뭐 동학남,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그러한 국내 사정 때문에 이 선조란 임금이 그 당시 조정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부탁을 합니다. 아유, 군대 좀 보내서 이 사람들 좀 진압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조약이 있었냐면은 아주 뭐 국사를 여기 국사 선생님이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잘 가르쳐. 학생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나 이렇게 반응이 리스판스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데는 내가 강의를 여러 번 해봤지만은 많지 않았는데 실력이 좋습니다. 아주.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과 청나라는 군대를 조선으로 출병시킬 때는 서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간 일본도 알게 돼서 일본군이 자기들도 이제 출병을 한 거예요. 사실 일본은 그 전부터 청나라와 한번 뭐라 그래 우리가 저 결투할 때 뭐 일합을 겨룬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번 결전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진압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한반도에서 조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송환 전투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제물포항에 있는 청나라 해군도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이기죠. 근데 그 당시 국제적인 평가는 일본이 아무리 뭐 메이지 유신을 하고 국력을 비추겠다 하더라도 저 청나라란 거인을 쓰러뜨리기는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형편없이 청나라가 진 거예요. 형편없이 깨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관리들의 부패입니다. 그 군함도 그 당시 그 독일에서 수입한 그 청나라 군함이 제일 크고 일본 군함보다 더 이 외관, 이 외형은 더 좋았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전쟁을 하면서 대포를 쏠려 보니까 대포알이 없는 거예요. 다 팔아먹은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 일본은 그 부정부패란 측면에서는 일본은 그 참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하고 저 일본하고 전쟁이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랴오뚱 반도뿐만 아니고 산둥 반도까지 점령을 해서 잘못하면 북경까지 이제는 쳐들어올 기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이형장을 시켜가지고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강화조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저 청일전쟁에서 거대했던 청나라가 일본에 패배한 결정이 저는 말씀드렸듯이 일본 아니 청나라 군대의 부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은 들여서 거기 그 당시 뭐 청나라도 뭐 양무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 나라를 근대화하고 상당히 그런 노력을 기울였어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속으로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뭐 예산을 투입해도 뭐 예산이 어디 갔는지 다 그냥 개인 장군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실제로 어떤 군비나 이런 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양성 전투. 이 평양성 전투는 참 이게 임진왜란 때도 평양성 전투가 아주 유명한 전투였어요. 조명연합군과 왜군들을 가는 평양성. 이거는 지금 청일전쟁 때 평양성 전투. 여기서부터 이제 청나라가 깨지고 쭉 일본 군대가 진격을 해서 랴오뚱이다 산둥반도까지 밀고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이 시모노세키 조약 서명하기 전에 이제 한 반년 정도 협상을 했죠. 근데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 대표들이 청나라 대표들에게 아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앉는 의자도 뭐 다르게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여하튼간에 청나라로서는 그런 모욕을 수모를 감수하고서라도 조약을 맺었어요. 왜냐? 잘못하다가 이거 북경까지 지금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 조약이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 전에 650년, 700년간의 중국의 지배를 끝낸 그러한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반전, 이것이 우리 민족의 힘에서 나왔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일본의 힘에 의해서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독립문, 지금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아시죠? 그 독립문은 어디서부터 독립하려고 지은 거예요? 그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울 때 그게 배우긴 배웠어. 영원문이라는 그러니까 영원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은 조선의 국왕이 영원문까지 나가서 친히 거기서 청나라 사신을 맞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재필이가 독립협회를 하면서 그 영원문을 헐고 거기다가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중국의 종속국이 아니다. 독립국이다 해서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게 독립문이에요. 그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 당시 이후에 또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독립문이라는 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만든 문이다. 이렇게 그냥 속단해버린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이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독립문도 세우고 그런 우리가 650년 중국의 지배로부터 일단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10년 후에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그 러일 전쟁이라는 것도 이 러시아의 지금 여기 이 석파가 시베리아 철도에서 망중한 중인 러시아 뭐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그 당시에 그 19세기 말에 이제 그 러시아는 계속 동진을 해옵니다. 예? 시베리아를 개척을 하고 감차카 반도 지나서 연해주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드디어 이제 국경까지 맞닿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제 진출을 하죠. 여러분 그 거문도 사건이라고 여러분 국사에서 배웠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1885년인가? 거문도 사건이? 그러니까 청일전쟁 전이에요. 그죠? 청일전쟁 전인데 그 거문도 사건은 뭐냐면은 거문도라는 섬, 그거를 이제 그 영어로 포트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영국 함대가 군함이 한 서너 척이 와서 거기를 점령을 한 거예요. 왜 점령을 했냐면은 그렇죠. 러시아의 남진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옛날의 군함이라는 것은 지금 군함하고 달라서 중간중간 가다가 이 석탄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네? 석탄으로 이렇게 해서 불을 떼서 증기기관을 움직여서 가는 기선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이 석탄을 비축해 놓는 기지가 있어야 돼요. 그 기지를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영국 군함이 와서 이 석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거문도에 한 2년 정도 주둔했어요, 영국군이. 근데 그 주민들한테 상당히 그 친절하게 잘해준 모양이에요. 그 당시 주민들이 아주 좋아했다 그래요. 여하튼 간에, 그 러시아는 이 시베리아 철도를 부설을 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하고 이제 다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보고, 전쟁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여기 203고지란 이건 일본 영화 같은데, 일본 영화네. 203고지 전투라는 게 뭐냐면, 그 리순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일본 군대가 쭉 가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만주를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리순에 러시아군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가 이제 그 203고지라는 건 저 높이가 203m 되는 산이잖아요. 그죠? 리순항을 내려다보는 그 하나의 그 러시아군 진지인데 저 진지를 둘러싸고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뭐 한 몇만이, 3만, 4만 명이 막, 한 몇 달 만에 다 전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그 영화화 한 건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당시 그 러일 전쟁 때 그 일본군 대표적인 장군이 이제 노기 마르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까 리순 전투에서 그 203고지를 뺏기 위해서 그냥 진격 앞으로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 그 러시아군의 진지가 상당히 그 잘 방어가 되어 있었고, 그 기관총 같은 것이 이미 그때 발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대로 그냥 기관총 대고 쏴버리니까 올라갈 수가 없죠. 그 수만 명이 죽은 거야, 일본 군인이. 그때 그 지휘관이 노기 마르스키라는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일본군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휘관을 교체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지휘 실수로 인해서 수많은 군대를 죽였으니까. 근데 그 일본 천황이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주 밀지를 내렸어. 그래서 죽지 않고 있다가 일본 천황이 죽은 날 자기 부인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걸 뭐 일본 사람들은 순사라 그래, 순사. 예, 순사란 말을 쓰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 다 리순 전투에서 그 아들도 잃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지휘는 잘못했지만
일본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그 동정을 그 유발한 그런 사람이고, 참 일본 사람들이 이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하고 붙어서 그야말로 일합을 겨룬 일합. 예? 그 당시 세계는 그것을 일본과 러시아의 대결이 아니고 서양과 동양의 대결로 봤어요. 그래서 뭐 일본이 이겼다 그래서 뭐 인도 뭐 이런 데서 뭐 다 좋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시각이 다르죠. 우리하고 좀 다른데, 자, 만약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러시아는 여기 전쟁에서 지고 나서 1905년에 1차 레닌그라드, 그 당시 이제 페테스부르크죠. 거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고, 이어서 1917년 이제 레닌 혁명으로 완전히 나라가 바뀌죠. 로마노프 다이내스티가 이제 멸망을 하고 이제 공산국가로 이제 바뀌는 그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게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이 패배했기 때문에. 러일 전쟁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이겼더라면, 글쎄요, 뭐 역사란 거는 상상한다는 게 뭐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러시아가 이겼더라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조선도,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조선도 뭐 동구권이 공산화되듯이 그런 식으로 공산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 참 세계 외교사에서 가장 창피한 일이 고종의 아간 파천이에요. 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뭐 미국 대사관이나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해 가 있다면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이 쓰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 물론 을미사변이라는 고종으로서는 참 개인적으로나 왕조 자체로 볼 때 엄청난 사건이었죠. 예, 자신의 왕비가 죽임을 당하고 하니까 막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더 이상 경복궁에 있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간 파천, 그러니까 아관이라는 게 러시아를 한자 말로만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관, 대사관으로 파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부를 꾸려서 조선을 통치한 거예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아주 세계 역사에서 정말 거의 유일무이한 그러한 치욕스러운 그런 행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두 사람을 비교한다기보다는 하여간 우연찮게도 고종 황제와 일본의 명치 황제는 동갑이었어요. 근데 살기는 고종 황제가 더 오래 살았어요. 명치 황제보다도 아마 한 10년 이상을 더 오래 살았어요. 예? 물론 고종은 살아생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1910년 한일 합방 조약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고종이나 이런 이씨 조선, 이씨 왕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기 왕조의 사유물이야. 어떤 국가라는 개념보다도 이 이씨 패밀리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사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일 합방 조약을 할 때 이완용이를 내세워서 협상을 한 게 뭡니까? 내가 좋다. 너 조선이라는 나라는 니네 일본이 다스리는 건 좋은데 우리 이씨 왕실은 보존해달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씨 왕조는 그대로 보존이 돼요. 일본 사람들은 약속한 건 지켜요. 예? 그 당시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도 이씨 왕조는 계속 일본의 귀족으로서 대우를 받아요. 그 복록도 넉넉하게 받고 계속 호사스러운 생활하고 그 일족들이 다 그랬어요. 그게 현대 국가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패권 다툼에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3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서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3년 뒤에
5월 10일 남한의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왔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에서 여기 이제 정읍이 멀지 않은데 제가 저 KTX를 타고 내린 데가 정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읍을 오면서 저는 이제 정읍 땅을 처음 밟아봤는데 정읍에서 내리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한 게 예전에 그 1946년에 그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죠. 독립정부 세우기 전이니까. 해방되고 나서 1년 뒤에 이승만 씨가 이 삼남지방을 돌면서, 호남지방을 돌면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정읍에 와서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세세하게 다 알죠? 이 지방하고 관계가 돼서 그런가? 진짜 저 국사의 달인들만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주로 사실 세계사 쪽으로만 이제 많이 좀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국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 세사는 저도 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정읍발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정읍발언이야말로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이 있게 한 최초의 어떤 그런 디클러레이션이랄까 외부로 드러난 어떤 의지의 발로입니다. 예, 거기서 뭐냐면은 벌써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 해 봄에 김일성이를 내세워서 소련은 이북에다가 인민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임시인민위원회. 그게 인민위원회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그게 정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그 당시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로 그런 의견이 충돌이 됐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북에 이미 친소련 정권, 괴뢰 정권이죠. 소련의 어떤 그런 지시를 받는 괴뢰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도 하루바삐 정부를 만들어서 여기 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밝힌 게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한 이 정읍발언이에요. 1946년 몇 월 달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미국의 어떤 지시를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48년 5월 12일에 자유총선거. 우리 5,000년 역사 중에서 그렇게 자유평등 비밀 선거를 한 건 최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를 수립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벌써 1800년대 말, 이 사람이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독립정신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하다가 고종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독립협회를 탄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이승만도 그 당시 이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이제 저술한 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제시대 때 미국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쓴 거를 이제 원고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참 새겨들어야 될 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독립다, 이게. 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무슨 어떤 일에서건 간에 남에게 의존하는 거, 예?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도 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누구한테 뭘 부탁을 해서 뭘 하고 이게 청탁. 예? 취직을 할 때도 누구한테 청탁을 해서 소위 말해서 백을 쓴다는 거. 그게 뭐냐?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그걸 하지 않고 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 우리 친척 중에 누가 힘쓴 사람이 있다. 예? 내 친구가 아주 부자야.
그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취하고 쟁취한 어떤 성과물이 아니면은 남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아무리 잘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여러분은 옆에 앉으신 분한테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독립정신이라는 거예요. 멀리 나갈 거 없어요. 우리 개인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라. 남에게 부탁하지 마라. 이게. 그것이 독립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독립정신에서 실천 6대 강령이라고 그래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그냥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세계화, 국제화도 말씀드렸지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독립정신을 갖고 자기가 혼자서 뭘 이렇게 도모하고, 이거는 좋아요. 이건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 나라를 무시하고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로 통해야 된다. 그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얘기인데, 외교를 잘해야 된다. 외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강에 둘러싸인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을 가진 나라는 국방도 국방이지만 우선은 외교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세법으로서 각각 몸과 집안의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그 다음에 국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국권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국권, 나라의 권리. 개인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권리가 있죠. 자신의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자율권, 개인의 권리죠. 내가 어떤 소유권,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이건 내 거다. 자기 권리죠. 나라의 권리라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자주 독립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다른 나라의 어떤 내정에 간섭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은 그거는 그 나라의 국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기 개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간섭한다? 별로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러한 독립국가로서 이제 100년이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에 의한 도전,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 흥하면 우리가 길을 못 펴요. 중국이 망하면 우리가 그때 길을 핍니다. 그건 쭉 역사적 팩트로서 그래 왔어요. 이제 중국몽이라고 그러죠, 중국몽. 중국몽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예전에 어떤 그런 과거 명나라나 청나라나 이때의 어떤 중화사상에 의한 세계 지배. 상당히 말하자면 공격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대상이, 1차 대상이 주변국들이겠죠. 제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어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 좋습니다. 다 잘 알아야 되고, 국제 정세를 다 익혀야 되고 하는데, 이 과거 7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게 중국이다. 50년 지배했던 게 일본이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나라들하고 다 국제 협력을 하면서 다 같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협력해서 잘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만에 하나 우리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우리의 어떤 자주 독립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야 됩니다. 제가 이 정도로 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한국사 이야기한 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서 한국사를 좀 더 공부를 하고 다른 외국 국제 정세에 대해서 더 잘 살펴보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원래 딱히 옛날에 막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지 않았는데 애국심을 가지고 무언가라도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 나라를 빛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사 수업을 들으면서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늘 되게 멋있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들긴 했지만 늘 그때만 생각하고 늘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품고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습니다.